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상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점점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 바로 인도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미 많은 나라들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도 강대국 사이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며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나라들의 이야기, 잠시 후 반가운 이야기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이분과는 2주에 한 번만 좀 만나게 돼서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추석을 맞아서 1시간 동안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추석은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예.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는데 네. 저는 참 좋습니다. 네, 예, 박사님 어쨌건 오늘 시간을 많이 주셨으니 예. 잘 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 이야기가 나올지.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오늘은 이제 네. 평소 하던 에너지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네. 다양한 이야기 좀 해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인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면 저는 중국이라고 그렇죠. 예, 생각했었는데 이게 인도군요. 이제 작년 뭐 정도까지는 다들 네. 이제 중국이 1등 이렇게 말씀하시면 팩트였는데 이제는 인도가 1등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인도가 한 14억 3천만 명, 그다음에 중국이 14억 2,750만 명 정도로 이제 추계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러면 중국이 아니고 인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인도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발리우드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 네, 여러 요가도 가지 떠오르고 예, 네.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인도는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진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도 정부가 광고 문구가 이제 인크레디블 인디아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나라를 또 한없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네. 또 긍정적으로 보이면 또 엄청난 기회의 땅으로 보이는 또 그런 국가가 인도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세계 뉴스 전하면서도 인도 이야기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티격태격 이제 하는 사이에서 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요즘에 이제 형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단독으로 견제하기가 참 이제 버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일단 중국이 바다 쪽으로 나오는 것을 막겠다. 그럼 그 바다에는 태평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고. 예. 근데 사실 이제 인도와 중국의 관계를 보면 옛날 1950년대 한번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끔 그 뉴스가 전해지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이제 국경 분쟁, 그렇죠. 주로 이제 몽둥이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충돌을 빚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인구도 더 많고 뭔가 딱 중국이 바다로 나가는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네. 인도가 중국을 견제해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인도의 중요성이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에 대한 러브콜도 많아지고 인도 이 모디 총리도 뭐 네. 환영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인도와 잘 지내고 싶어하고 모디 총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아마 유일한 예외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주 앙숙인 파키스탄 네.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인도가 내 편이라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인구 많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니까 성장 잘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입지도 좋고 그다음에 일단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대 어쨌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위한 견제라는 목적 때문에 인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인도계, 인도 사람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IT 업계죠. 그렇죠. 예, IT 업계에서 인도계 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네. 인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도한테 제일 좋은 방향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국가 간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눈치 보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내 능력도 좋아야 네. 되지만 주변 상황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뭐 G7 뭐 이런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물리고 있죠. 네. 뭐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사지 마라든지, 그렇죠. 예, 네. 뭐 물량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제재 전혀 무시하고, 네. 러시아 원유가 싸네, 국제 시세보다 한 $20씩 싸네. 아. 그러면은 이제 원유를 대량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뭐 배럴당 한 $80 시절에 한 $60 정도로 들여오니까 엄청난 이득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이 선뜻 대놓고 말을 못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좀 눈치를 줬습니다. 네. 이제 적당히 좀 하시죠. 라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러시아산 원유 도입량을 이제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게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뭐 제재 아니면 공식적인 압박 이렇게 됐을 텐데 그냥 슬쩍 옆구리 쿡 찔러주는 정도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인도가 참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정말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과거에 중국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인도는 뭐 전체 인구 중에서 젊은 사람,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러죠. 만 15세에서부터 만 뭐 65세, 60세 정도까지에 있는 이 경제 활동 인구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인구 배당 효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계속 잘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4년 현재 전체 뭐 국민 평균 연령 따지면은 40대 중반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27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30대 초반 이제 살짝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정말 젊은 젊죠. 나라군요. 예. 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이제 한 47%가 25세 미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령화로 시달리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미래가 창창해 보인다라고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가 14억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10억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억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다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시는 영어 구사 그렇죠. 영어 구사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네. 뭐 외국 기업들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훨씬 편하겠다. 그러니까 인도의 경제 성장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인도가 이제 독립한 이래 지금까지 네. 유달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제조업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취약한 제조업이 현재 인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 얘기 하기 전에 네. 그 인구 배당 효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요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구 배당 효과라는 것은 이제 인구 보너스 효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인구가 피라미드형으로 태어나는 그렇죠. 사람 많고 점점 네. 줄어든다라고 그러면은 계속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인구가 살짝 이제 태어나는 친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태어나는 친구들한테 뭔가 돈을 더 쓰기보다는 경제 발전, 그 다음에 고등교육 이런데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아직 고령층은 낮아요.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신경을 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일 좋은 인구의 어떤 형태가 됐을 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배당을 받는 것처럼 짭짤한 경제 성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군요. 이걸 인구 배당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구 배당 효과가 이제 거의 이제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 한참 기대를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 인도가 이제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못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인도가 제조업을 예.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다 이제 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제일 많은 게 뭐죠? 제조업. 일단은 사람. 사람 머릿수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 경제 개발을 시켜야겠다. 그러면은 일단 인건비가 저렴하다. 이거를 네, 최대한 맞아요.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업이죠. 그렇죠. 예, 예, 예. 다 사람 손이 필요한 맞아요. 것들이니까요. 네. 우리도 다 그래서 미싱 앞에서 열심히 일하셔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근데 이런 산업들은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된 산업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고도화되는 길을 쫙 걸어온 게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인데 네. 인도는 신기하게도 독립한 이후에 이런 이제 경공업 위주의 발전 전략보다는 처음서부터 중공업 위주로 가겠다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인전 근데 보시다 보면 빼놓지 않고 보시는 이제 네루. 네. 예. 이 인도에서는 이제 최초의 총리가 이제 네루였는데요. 네. 이 네루가 이제 첫 번째 총리가 되면서 이 과거에 낙후된 나라 여기서 완전히 차별된
한꺼번에 아. 새로운 나라로 이제 도약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대규모 음. 공장을 짓고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만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중화학 공업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도를 빠르게 이제 공업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중공업 뭐 비료 공장이라든지 철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은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던 이제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중공업은 사람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예, 돈이 많이 그렇죠. 필요하지.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았던 이제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는 경제 발전 초기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매일매일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네. 일자리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채택해야 되는데 좀 묘한 생각으로 경공업을 무시하고 탁 뛰어넘어서 중화공업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네. 이제 큰 패착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내루 총리가 이제 정책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독립에 있어서는 큰 기여를 한 네. 훌륭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책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인도만 잘못했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50년대 많은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이제 했는데 네. 이런 나라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들 농업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식민지 시절에서는 농산물을 본국에 식민지 본국에다가 저렴하게 수출하고 공산품을 비싸게 사왔단 말이죠. 근데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이제 우리가 굳이 식민 모국에서 비싼 돈 주고 공산품을 사올 필요가 없잖아.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공산품, 뭐 라디오라든지 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공업화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공업화가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국가들은 사실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또 얼마 안 되는데 기껏 공장 만들어 봐야 이게 원가도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런 공업화가 성공한 나라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인도가 중국에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980년대 정확히 말하면 이제 78년 이후로 이제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네. 인도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이런 사례들을 중국이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무조건 수출 최고.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 네. 예. 그래서 일본이 했고 한국, 대만이 했던 그 경로를 중국은 그대로 따라 걸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뭐 중국, 일본은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을 그렇죠. 했는데 인도는 딴 길을 가려고 그러다가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도가 좀 뒤처져 있는 데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서부터 벌써 초등교육이 모든 국민들한테 다 제공이 됐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50년대, 6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도 어떻게든 아이들은 다 학교에 배워야 최소한 한다. 초등학교는 다 보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글도 배우고 기본적인 셈도 배우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네. 위험이라고 써 있으면 네, 안 하면 네. 되잖아요. 네.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규칙을 익혀야 되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신기할 정도로 이런 보편적인 뭐 초등교육, 뭐 대중교육 이런 데 대해서 좀 무관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하고 싶은데 인건비는 싸 보이지만 이 친구들을 공장에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이게 인도에 어떻게 보면 발목을 많이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 뭐 천재들도 뭐 아까 IT 뭐 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 많죠. 이 얘기해 주셨는데 교육열도 높다고 사실 지금은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엔 아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교육률이 높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원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소수만 교육률이 높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높은 것처럼 좀 보여요. 차이가 있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인도에도 집단별로. 좋은 대학들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인도 공과대학으로 이제 번역되는 IIT라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천재들이 여기 들어가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들입니다. 네.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면 뭐 엄청난 공부하는 것도 경쟁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의 능력을 온 세계로 펼치고 있는데 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천재들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예를 네. 들면 제일 중요한 건 초등교육, 그렇죠. 그다음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같은 중등교육인데 인도는 독립한 이래 지금까지도 사실 초등, 중등교육에 상당히 좀 무관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이를테면 선생님이 네. 학교의 서류상으로는 뭐 60반이 있으니까 60명의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월급만 받고 출근 안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오, 이게 가능할까요?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으실걸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인도는 이게 가능해서 문제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껏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가르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내가 예, 네, 여기 왜 왔지? 엄마들이 이제 너 학교에서 뭐 배웠냐?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아. 야, 그러면 너 집에서 농사나 져라.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뭐 학교 가봐야 배우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그냥 중퇴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산업은 발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고. 그러네요. 예.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늦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991년,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이죠. 이때만 해도 인도에서는 어떤 기업이 나 저 분야에 새롭게 좀 진출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공장의 용량을 좀 늘리고 싶어. 네. 이러면은 일일이 관청에 찾아가 가지고 다 허락을 받았고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서부터 이걸 폐지하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줬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반서부터는 이제 중소기업 육성법 이런 거를 제정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활동하기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작 이 인도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전체 GDP에서 한 16.5%가 제조업이었는데 네. 지금 한 뭐 2011년 뭐 한 5, 6년 뭐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14.1%로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인도 정부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왜 예, 비중이 예. 떨어져?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조업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사회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이제 제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도 제조업을 하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사실 제조업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장을 건설하고 네. 거기서 사람을 키워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예, 이것이 팔려 나갈 때까지.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제 돈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가만 보니까 야, 제조업은 하려면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경쟁도 치열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쉽게 돈 벌 수 있는 금융업 또는 건설업 이런 것들 통하면 빠르게 돈 벌 수 있잖아. 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건설업이나 금융수업, 서비스업 이런 쪽이 먼저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사이즈는 커지는데 네. 제조업은 이제 뒤늦게 커지다 보니까 예.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기초를 마련하는 건데요. 그렇죠. 제조업이. 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업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좋을 때는 막 사람이 없어 네. 다니다가 좀 있으면 막 다들 실업자 되고. 맞아요. 예. 또 금융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높을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컴퓨터하고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이제 고질적인 실업난이 해소하지 이제 않고 있어서 이게 되게 문제였고, 그래서 현재 모디 총리는 이제 이거를 취임한 이후부터 바꿔놓겠다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인디아 아니고 메이크 인 인디아, 라는 구호를 2014년부터 지금 10년 내리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 떠오르는 신흥강국 인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14년부터 메이크 인 인디아가 돼서 좀 잘 성공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뭐 들으면은 이제 뭔지 금방 아시겠죠. 예, 뭐 만들겠다, 제조하겠다. 인도에서 물건을 만드세요. 예. 인도에서 제조업을 하세요라는 이제 이 구호고, 특히 이제 이것은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이제 유치를 위한 구호인데, 사실 이제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 이전에 이제 구자라트라는 지역에 이제 주지사를 이제 역임을 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친기업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구자라트 주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자라트 주에서 했으면 인도 전체에서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도를 이제 제조업 국가로 바꿔놓겠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의 이제 구상에 따르면 이제 제조업에서만 1억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국민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라는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어야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인도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25개 업종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세금 감면,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보조금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프로덕션 링크드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그냥 네. PLI라고 영문자로 부르는데 이 PLI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팔려나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한 뭐 5% 내외, 4에서 한 6% 정도의 금액을 네. 국가가 현금으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이 만약에 1,000억을 네. 여기서 들여서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 50억 정도를 와. 국가가 그냥 이제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보면은.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만큼 진심이다라고 이제 볼 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업종이 해당되느냐? 또 그렇지는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하기 좋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이런 업종인데 주로 자동차 부품 또는 의류 그다음에 이제 뭐 냉장고 세탁기 같은 백색 가전 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까지 이제 한 13개 분야가 요 이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근데 막상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제일 네. 어려운 점이 이제 땅을 잡기가 어려워요. 아. 예, 인도도 사람이 많고 그렇죠. 예, 내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토지 확보를 또 쉽게 해주는 여러 제도들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같은 자동차 기업들도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많은 업체들이 가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네.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인도 정부가 기대한 이제 효과를 또 내주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점이 아쉬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14억 인구니까 네. 사실 얼핏 생각해 보면 야, 이 인도 인구만 대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라고는 하는데 막상 이제 제조업을 하려면 이제 뭐 밸류 체인 또는 산업 생태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나 혼자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네. 도와줄 사람, 내 다음 단계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인건비를 이제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일단 조립이잖아요. 네. 예, 그럼 부품도 들어와야 되고 네네네. 원자재도 들어와야 되는데 정작 이제 이 산업 생태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원료라든지 중간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 다 수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경험한 것처럼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자동차를 수출하면 야,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뭐 변속기, 뭐 엔진 이런 건 다 일본 네, 거 맞아요. 들어왔잖아.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을 잘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항구에서부터 이제 공장까지 이어지는 뭐 항구라든지 물류를 위한 뭐 네.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뭐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다 쉽지가 않은 거죠. 인프라는 좀 열악하고 땅 잡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네요. 사람은 많은데 네. 정작 인력 확보도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예. 그냥 사람만 많았다. 예. 그러다 이런 보니까 이제 생각이. 해외에서 이렇게 수출을 위해서 내가 들여오는 물건들이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네. 해외에 팔리면 더 좋은 일이니까 네, 네. 너 요거 들여와서 조립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거지. 그러면 뭐 관세를 면제해준다든지 나중에 돌려준다든지 그렇죠. 해야 네, 되는데 네. 꼬박꼬박 다 관세를 관세는 다 물려요.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인도가 이제 원체 거대한 나라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되게 그 제도 문서의 나라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네.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또 그러한 점도 좀 있기는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인도 정부가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첨단 산업 관련 분야의 발전, 네. 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 옛날처럼 이제 의류, 네. 뭐 가발, 뭐 이런 이제 경공업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인도 정부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중국이 이만큼 앞서갔으니까 네, 지금 빨리 이거를 빨리 따라잡아야 따라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해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쫙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마침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게 중국이 이제 반도체 막 성장을 하다가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견제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 번에 우리 또 첨단 제조업으로 나가자, 반도체 산업 이런 쪽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처럼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믿고 기술도 주고 투자도 괜찮아.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민주적 대한 기술 허브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하지 말고 우리 네, 인도에 우리에게 투자를 해라. 해주세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될까? 라고 좀 엉뚱한 생각 아니야 생각이 들지만 네. 인도에 1년에 필요한 반도체만 해도 한 300억 달러 수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인도 제조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오면 한 10년쯤 지나면 네. 인도 내에서 필요한 반도체만 해도 한 3,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도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요. 해볼 만하다. 자체 수요만으로도 네. 지금 뭐 투자 유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이제 뭐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뭐 가전제품, 네.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거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자 우리 반도체 합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인도에도 큰 재벌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재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바뀔 때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기업들이냐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싱가포르, 네. 그 다음에 UAE, 아랍에미레이트. 네. 예, 여기 있는 기업들은 이런 방향을 또 기가 막히게 읽고 그렇군요. 먼저 들어가서 오.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이제 확보하는데 능한 기업들인데 네. 이런 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인도 반도체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기업 같으면 이제 폭스콘, 네. 예, 대만의 폭스콘. 예, 그렇군요. 이 폭스콘 같은 회사는 이제 지금 인도에서 네. 아이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시면 기존 다른 제도 말고 또 별도로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 인센티브 드릴 테니까 투자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떠오르는 신흥강국 인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고 또 다른 나라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인 떠오르는 신흥강국 인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준영 박사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서서 그 폭스콘이 네. 인도에서 아이폰을 만든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아이폰 그러면 다 디자인 뭐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네, 생산은 네. 조립은 다 중국에서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인도에도 이제 공장이 있었어요. 폭스콘이. 그렇군요. 예. 근데 아. 주로 이제 인도에서 만드는 것들은 한 두 세대, 세 세대 정도 지난 구형 모델들을 그렇군요. 예, 인도 내수용으로 저가로 판매하는 거였는데 네. 애플사가 이제 방침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난 모델이 됐죠. 아이폰 15부터는 네. 예, 인도하고 중국에서 동시에 출시를 한다라고 해서 폭스콘이 인도에 대규모 이제 투자를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엔지니어들도 인도에 파견을 해가지고 인도 노동자들을 이제 지도를 하면서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렸죠. 네. 그래서 아이폰 15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인도산이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서 인도에서 만든 게 20%, 중국이 8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등장한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네. 인도산이 40%, 예, 중국산이 60% 이렇게 비중이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인도산 아이폰이잖아요. 네. 약간 신뢰가 그렇죠. 조금 그렇죠. 네.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20년 전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다 기술 장비 뭐 다 외국산이었고 네. 뭐 그다음에 지도해주는 사람도 다 외국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알아서 다 장비 소재 만들고 그다음에 뭐 생산력, 품질 다 어떻게 보면 쓸만한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년이라는 게 길다 생각이 들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절인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이제 오늘 인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인도가 중국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이제 인도와 중국은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긴 한데, 네. 예, 이 같은 틀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라는 점을 빼고 나면 정말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화 시대라는 네. 걸 맞이해서 수출에 기반한 성장을 쭉 했는데 이제는 세계가 뭐 탈세계화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가 똑같은 길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인도를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의 내수 시장을 좀 겨냥하고 네. 진출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수출을 위한 뭐 시장으로 바라보는 건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많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빨리 진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인도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또
나름의 길을 가는 나라들 예. 이야기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도보다도 뭐 인도랑 규모가 비슷한 나라도 있지만 네. 정말 요만한 사이즈의 나라들도 제갈 길을 가네라는 네.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나라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이 이제 최근 들면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만들고 그렇죠. 운영을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좀 불신의 벽이 높아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좋은 말은 하는데 이런 네. 국가들이 막상 약속은 잘 안 지켜요. 예를 들면은 이제 2009년 뭐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제 기후 변화 회담 코펜하겐에서 할 때 네. 자 개도국들의 적응을 위해서 연간 $1,000씩 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개도국들이 야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대를 뭔가 했겠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1년에 $100억도 잘 안 써요. 말만 하고 실천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서방 국가들은 못 믿겠어. 라는 예. 입장이 점점 많아지고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이제 비난하는 뭐 이제 유엔 결의안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네. 뭐 실제로 찬성한 나라들은 한 50개국밖에 안 되고 네. 한 130개 가까운 나라들이 뭐 난 잘 모르겠으니까 기권. 예, 그렇다고 뭐 서방 국가들하고 맞설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이제 애매한 모습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 말하는 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진 나라도 많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분류되는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제 한 75% 정도는 중국 좀 싫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죠. 예. 러시아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래서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87% 되게 높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를테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 어때요? 그러면 좋아요.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미국, 유럽이 앞으로 계속 세상을 이제 이끌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인도, 그다음에 심지어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미국, 중국 뭐 나름대로 역할하지만 우리도 뭐 네. 그에 걸맞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이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꼭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이제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을 좀 빌리는 게 좋은데요. 네. 예, 권위 있는 이제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지. 영국의 네. 이제 경제 잡지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나라들을 쭉 골라서 25개. 네. 그래서 T25라고 표현했어요. 트랜잭셔널 T25? 25라고 네.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뭐 거래, 뭐 거래적 국가, 뭐 이런 네. 예, 이런 네. 25개인데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예. 어떻든간에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나라 25개를 고른 적이 있습니다. 25개의 나라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뭐 큰 나라 같으면은 이걸 다 말씀드리면 뭐 너무 기니까 네. 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뭐 이런 나라도 있지만 작은 나라로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UAE라든지 싱가포르, 네. 뭐 페루 이런 나라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말하는 25개 나라를 다 합해보면 세계 인구의 45% 정도 되고 GDP 비중은 좀 낮아서 한 18%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나라들은 보면 이게 묶이긴 했습니다만 다 각자의 또 특성이 또 되게 강하다. 다 다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에 밀리지 않고 줄 서지 않는 국가 뭐 네. 이렇게 해도 생각해도 일단은 뭐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네. 우리가 중립 그러면은 양쪽 다 적당한 거리. 네. 뭐 여기서는 50cm면 나도 이쪽도 50cm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사실 이 T25라고 말하는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누가 다 아시는 친밀한 미국 국가잖아요. 친미 쪽이죠. 국가잖아요. 네. 예. 그리고 파키스탄도 있는데 파키스탄은 또 중국. 친중 국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들은 뭐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국익이고 내 국익에 맞춰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거야. 라는 이제 움직임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나라 대부분들이 미국이 만든 질서, 미국이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이제 두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내 실리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국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브라질이겠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일단 덩치가 크니까 네. 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브라질은 뭐 남미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국가고 그렇죠. 남미 인구의 3분의 1.
남미 GDP의 3분의 1. 예, 남미 이꼬르 뭐 그냥 브라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브라질의 목표는 뭐냐면은 유엔에 있는 상임이사국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우리도 껴줘. 남미를 대표하는 나라는 없잖아.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국의 몸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브릭스라고 브릭스, 하는 이걸 그렇죠. 창설을 네.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브라질에 저런 역량이 있어라고 하지만 자국은 뭐 이란 뭐 핵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예, 뭐 미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간에 다리를 놔줄게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브라질이 나선다고 미국이 말 들을까라고 하지만 네. 우리 생각과 달리 이제 미국한테는 또 네. 의외로 이런 게 영향력이 먹혀요. 같은 대륙에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브라질이 조금 신경 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남미 대륙,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 딴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묶어놓고 싶으니까 네. 요구하는 거를 상당히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나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네. 미국이 힘을 써줘가지고 뭐 일단 핵심 비나토 국가 이렇게 분류를 해줘가지고 뭐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을 또 가능하게 해주고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브라질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아요. 호의는 호의대로 받지만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군사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는데 브라질이 마침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뭐 탄약이나 무기를 좀 갖고 있어요. 이거 좀 지원해줘라고 네네. 하니까 안 돼. 우리는 평화적이야. 하지만 말로는 또 러시아 규탄 성명을 또 해줍니다. 와. 양쪽 모두에게 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절대 만만해 보이는 인상을 안 주는 거죠. 중국하고는 어떤가요, 브라질? 또 브라질은 또 중국하고는 또 되게 친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은 콩입니다. 콩.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막대한 양의 콩을 그 동안에 이제 미국한테 수입을 하다가 네. 이제 미국하고 거리를 조금 두려고 애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지금. 수입해야 네. 되는데 네. 수입할 곳이 없어요. 오로지 이제 브라질이 대안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국 교육 규모는 한 1,500억 달러가 넘는 많은 양인데 네. 실제로 브라질은 중국을 먹여 살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콩 수입의 3분의 2, 쇠고기 수입의 5분의 2. 그다음에 뭐 산업에서 꼭 필요한 철광석 같은 경우도 한 20%를 브라질에서 충당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 우리가 이제 많이 팔아주니까 이거 좀 해줘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기술도 내라, 뭐 녹색 관련,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위성 관련해서 야 우리 좀 도와줘라는 이야기를 뭐 당당하게 요구를 또 하는 또 이런 면이 있는 그렇군요. 거죠. 브라질이 그런 면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인도도 대표적인 뭐 독자 노선을 걷는 네. 국가이긴 하지만 뭐 사실은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러시아 무기 되게 많이 여전히 사오고 있고 에너지 자원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인도 같은 나라를 보다 보면은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 같은 나라도 재밌는 게 자기 챙기기도 바쁠 나라 같이 보이지만 네. 주변 국가들도 인도가 열심히 챙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뭐 스리랑카라든지 네팔 이런 나라들 챙기는 것뿐만 아니고 네. 멀리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가 많이 챙겨요. 아프리카 쪽도.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프리카하고 인도는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왜 해외에서 원조 받기 바쁜 나라, 투자 받기 바쁜 나라일 것 같은데 정작 인도 기업들이 아프리카 남쪽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300억 달러를 넘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투자한 거를 합한 것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도움받고 네, 한쪽에서는 네. 또 누구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인도와 비슷한 나라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튀르키예. 튀르키예. 예, 자꾸 저는 이제 터키라고 말하고 싶은데 튀르키예가 공식 이제 국가명이 됐는데요. 튀르키예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 사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튀르키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군사력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 튀르키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왜 가냐, 왜 군대를 파병하냐 그러면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어떻든 이러한 파병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가와 안보 협정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무기 수출을 통해서 또 짭짤하게 돈도 벌고 있는 거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강대국 사이에서 또 튀르키예는 또 줄을 잘 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되게 오묘한데 네. 일단은 이제 러시아로 향하는 많은 물건들이 이제 제재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튀르키예가 나서 가지고 우회 수출을 담당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튀르키예가 수입해가지고 네. 택을 다 떼고, 예,
메이크인 이제 메이드인 뭐 튀르키예. 그다음에 가격은 비싸게. 네, 그렇게 네.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물건의 수출액이 한 5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예.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제재를 하는데 예. 튀르키예도 이제 카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네. 저 북유럽의 평화로웠던 나라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도 나토에 들어갈게요라고 네, 했는데 네. 나토는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면 만장일치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튀르키예도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해. 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이 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달래기 위해서 압력도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원래 튀르키예 판매하려다가 네. 이제 판매를 안 한 무기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다시 은근슬쩍 공급해주고 예. 그러면서 또 튀르키예는 또 이제 받을 거 받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또 쓱 좀 줄여주는. 와, 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얄미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얄밉죠. 와. 얄미운데 어떻든 아쉬우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해봐. 그러니까요. 예. 뭐 방법은 딱히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할 수 심정적으로는. 있는지를 잘 아는 나라가 튀르키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이런 모습은 이제 아시아 국가인 이제 베트남. 음. 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교를 잘하는 나라인데 네. 베트남 외교 전략을 뭐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죠? 놨어요? 대나무. 네, 대나무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나무는 이제 유연하지만 네. 그렇다고 부러지진 또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트남 외교를 이제 대나무 외교다라고 그러는데 베트남은 아까 이제 인도처럼 모두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잘해요. 네. 그다음에 누구와도 적이 안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외교는 되게 유연하면서 실용적이어서 모두를 잘 끌어들이는 그런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다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을 네. 방문했었죠. 최근 1년 사이에 딱 1년 놓고 보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까지 아, 다 네. 러시아를 맞아요. 저기 베트남을 방문했죠. 네, 그러니까 네. 야, 우리하고 좀 친해지고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때? 나랑 예. 친하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대신 우리랑 이거 해보시죠. 라는 식으로 최대한 실익을 추구하는 거죠, 보면. 예, 어떤 실익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미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미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들은 다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라는 호칭을 네. 받는데 대한민국도 그렇죠. 이제 그 맞아요. 나라인데 네. 지금 베트남이 이제 그 레벨로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한 2단계 정도로 올라간 셈인데 그러면서 뭘 얻어냈냐면은 반도체 공급망에 베트남이 파트너가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주로 인건비 그렇죠. 의존하는 이제 경공업이 많은데 네. 여기도 이제 첨단 산업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뭘 네.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아니까 뭐 인력 양성, 그다음에 뭐 반도체 후공정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도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까 네. 우리랑 잘 지내면 앞으로 계속 떡을 줄게. 미국이 약속을 한 거죠, 보면. 네. 그럼 중국이 미국하고 베트남이 너무 친해지는데. 그렇죠. 마음이 그런 생각이? 불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에서 헛기침을 하죠. 예.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관계는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그렇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중국이 항상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불편한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또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또 최대 투자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너무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도 서로 원치 않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트남하고 중국은 또 관계가 묘해서 보통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뭐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보다는 어차피 다 공산당이잖아요. 예, 양쪽 다. 그렇죠. 예, 공산당 내부의 네트워크를 동원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식으로. 노선이 같다는 게 이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중국은 베트남이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아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너희 속마음도 우리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막 화를 내기보다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군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인프라지, 뭐 고속도로 깔고 싶지, 고속철도 하고 싶지, 우리가 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미국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또 베트남을 또 관리하는 게 또 중국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중 지금 갈등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분명해요. 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있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아직 나오긴 좀 애매하니까 차이나 플러스 원입니다. 차이나 중국 말고 어딘가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골라보면 결국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고 체계도 좀 잡혀 있고 인건비도 아직 저렴하고
그 다음에 옛날 중국에서 우리가 뭐 성장할 때 보니까 베트남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라고 보니까 외국 기업들한테는 편한 나라가 이제 베트남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독자 노선 내 갈 길을 간다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 다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 노선을 걷는 국가들은 다 네. 셈이 빨라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판단도 정확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역량, 한계 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데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네 국력에 비해서 시야가 넓어요. 넓게 바라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은 하지만 네. 세상은 미국과 중국으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요. 예. 사실은. 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힐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시험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나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독자 노선 걷는 국가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네. 입장이 뭐 좀 편치는 않을 것 같은 것이 그렇죠. 예전에는 내 말 잘 들었던 내 말 잘 친구도 들었는데. 있는데 예. 여기 좀 컸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왜 저렇게 변했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죠. 그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받으려면은 뭐 할 게 많아요. 예,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떠나죠. 예,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네. 시원시원하게 지원해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은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냉정한 국제 질서의 현실인 거죠. 보면.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저는 들으면서 참 국제 관계, 이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 같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만만하면 호구가 되고 또 그렇다고 예. 맨날 또 화만 내고 있으면 또 다들 그럼요. 또 이렇게 기피하니까 누구 편만 들 수도 없고 내 그렇죠. 독자 노선을 갈 때 내 역량도 키워야 되고 예. 너무 복잡한데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냐? 2024년에 네. 대한민국.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은 일단 첫 번째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리치 컨트리예요. 네. 이만큼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파워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네. 뭐 군사력.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의 이 대립 때문에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이제 군사력을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됐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뭐 소프트 파워, 뭐 K-팝이라든지 여러 드라마라든지 문화 콘텐츠도. 예, 문화 콘텐츠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국가예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네. 예, 잘 살고 뭐 힘도 있고. 빠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세상이 또 이렇게 또 만만해 보이는 평화로운 나라도 또 없는 거예요. 네. 무해한 국가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북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와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제3세계에 죄를 지은 것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국가들을 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네. 그 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겨? 중국이 이겨?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많은 빈틈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못 챙기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제 신냉전이다라고 네. 하는 이제 이런 관계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물론 국가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아무리 미국하고 뭐 일본하고만 잘 지낸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만사형통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예, 뭐 중국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라든지 그렇죠.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네. 뭐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명절 때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큰 퍼즐 갖다 놓고 하다 보면은 뭐 1000피스, 500피스 하면 눈이 아프죠. 네. 근데 맞추다 보면은 이제 큰 거 위주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죠. 맞추지만 결국 큰 그림을 맞추려고 그러면 작은 그림도 다 자기 역할에 정확히 맞는 자리에 들어가야 맞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큰 국가들 말고 네. 힘은 없어 보이지만 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국가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퍼즐의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 네. 국가들하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한 일들은 이제 국가 뭐 외교나 안보를 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국민 전체적으로 안목도 높아지고 그렇죠. 넓어지고 네. 해야만 이제 또 이런 쪽으로 가기가 더 쉬워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당장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겨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네. 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계는 지금 이 프로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인데 좀 많이들 예. 애청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큰 그림도 봐야 되지만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신경을 쓰고 네. 우리만의 길을 독자적인 길을 좀 개척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네. 지혜가 지혜도 있고 그런 필요하죠. 필요하죠. 전략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네.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렇군요. 나라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렇죠. 예, 자존감이 좀 있어야죠. 예,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꾸며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U2의 노래 Stuck in a Moment You Can't Get Out of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